자, 금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민사소송법이고요. 또 양해의 말씀. 자, 내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자, 토요일은 2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남에서 또 넘어와야 되니까 2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일정이 또 변경되었습니다. 또라고 하는 건 작년과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6회로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교재는 그대로입니다. 이름은 똑같아요. 뒤에 이제 민소법 이름만 바뀌었고 핵심 정리 민소, 기출 사례 민소, 그리고 강의 목표를 간단하게 보시면 자, 세 번째 줄에 자, 기출 문제를 통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례를 함께 풀어봄으로써 사례 작성 능력을 함께 배양하도록 할 거고, 자, 무엇보다 법원 행시 특징, 민법이랑 민사소송법을 굳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관련 민법 쟁점을 계속해서 끄집어와서 유기적인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자, 민법 쟁점을 간략하게 언급해드리니까 복습하실 때 민법 교재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제3법까지는 끝내놨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쟁점을 언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쟁점이 대략 보입니다. 쟁점이. 그러니까 민법처럼 똑같아요. 일반론, 신의칙, 그리고 이제 주체에서 법원이 등장하죠. 우리가 민법에서 당사자를 자연인 법인으로 봤는데 이제 어떤 주체가 등장하느냐? 1회차에 법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일단 교재는 기본서 14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이분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법에서 어떤 걸 공부해 왔냐면 자, 민법에서는 권리, 의무를 받고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권리를 행사할 거고 누군가는 의무를 이행할 거예요. 이게 가장 행복한 것. 자, 근데 혹시라도 권리의 존부라든지 내지는 권리는 있는 건 알겠는데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안 합니다. 우린 그걸 분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죠. 다툼이라고 합니다. 자, 분쟁과 다툼을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로 해결하겠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일단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건 너희들끼리 해결을 못 봤다라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애초에 분쟁이란 두 글자를 썼고 다툼이란 두 글자를 썼다라는 건 민법에서 지금 계약의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못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해결 절차로 들어올 건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민사소송법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끼리 해결을 못 봤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손에 맡겨둘 수 없겠다. 우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라 이겁니다. 이제는 사적 영역이 끝났어요. 공법적으로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그럼 민사소송 절차를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 쭉 이룩할 건데 그럼 이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제도 그리고 어떤 원리 어떤 원리 이걸 통해서 당사자 간 권리 또는 의무 요 분쟁을 해결해 주실 거냐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된 어떤 걸 봤냐면요. 이렇게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된 것만 봤어요. 그래서 너 권리 있거든 너 의무 이행해야 되거든 근데 그 권리 있다 의무 있다가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제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페이지를 먼저 좀 볼까요? 15페이지 제2절 자,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적 자치가 안 됐기 때문에 15페이지를 보시면 소장이란 걸 이제 제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장 부분을 이제 송달한다가 되는 거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자, 왼쪽 칸 원칙 변론이란 게 이제 열려요.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변론 기일입니다. 민법에서는 기간을 공부했어요. 기간. 그래서 무슨 행사 기간 요런 걸 공부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변론 기일을 공부하게 되고 자, 그러면 재판이 열리겠죠. 밑에 화살표 변론에 들어가셔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말을 합니다. 자, 보는 단어가 처분권주의. 요게 민법에서 공부한 권리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변론주의. 말하시라는 거지. 변론주의. 우리가 민법에서 어떤 걸 봤냐면 소멸시효 항변 주장해라 변론주의. 동시행항변권 주장하시라 변론주의. 그리고 집중 증거조사 자유심증주의 판결의 선고.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소송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이란 걸 하는 게 항소, 상고 더해서 상소예요. 그럼 헌법에서 어떤 걸 공부했냐면 이제 교재 들어가기 전에 헌법이 원래는 가장 우위에 있죠. 이제는 27조입니다.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을 학습하셨죠? 여기 재판청구권에서 어떤 걸 공부했냐면 최소한 한 번에 사, 실, 심과 한 번에 법률심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요게 사례라는 거야. 어떤 거? 사례는 이게 주어진다고요. 1심부터 2심까지 열심히 사실심 파악을 했어. 중현이가 우리 수험생을 때렸대. 사실이지. 근데 중현이는 때린 적이 없어. 2심 한 번 더 가. 진짜 항소심에서 중현아 너 진짜 때렸냐? 네, 때렸어요. 때렸지? 그럼 이제 법률을 적용해야 되잖아. 근데 중현이한테 때렸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중현이 살인죄.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법원은 법률심인 겁니다. 한 번의 사실심과 한 번의 법률심이니까 헌법은 2심까지는 확보해 주겠다. 완전 예외는 진짜 단심으로 갈 거면 특별법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 선거 단심이야. 국회의원 선거 단심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는 돈 줘, 돈 내놔 이런 거기 때문에 헌법에서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법원조직법에서 좋아. 3심으로 가자. 이걸 한 번 더 쪼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심, 그래서 2심, 여기가 3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법률심인 거지. 즉, 더 이상 사실심리를 안 해요. 왜냐? 대법관님들이 14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각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등법원까지의 항소심 재판장께서 사실심리 끝내온 걸 가지고 우리는 법률심만 판단하겠다. 그래서 1심, 2심, 3심입니다. 그럼 이제 나왔죠. 어디까지가 사실심이라고요? 2심까지가 사실심이라고요. 그럼 민법 때 봤던 거 요런 단어가 있어요. 복습. 막 미친 듯이 본 건 아니고 그냥 아름아름 어딘가에 막 흩어져 있는 거를 봤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많이 보게 될 단어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이런 단어일 거거든요. 민법 때도 많이 봤던 단어예요. 가령 어떤 거냐면 채권자 취소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어디까지 판단할 거냐? 여기까지 판단할 거고, 가령 또 하나 채권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관련돼서 부당과다 시점을 어디까지 판단할 거냐? 여기까지. 그래서 부당과다 판단 기준, 채무자 기준, 사실심 변론 종결시 뭐 가지고? 총액 가지고 무사총이라고 했을 때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이제 머릿속에 지어지는 거 어디까지인 거예요? 2심까지가 사실심이지. 그러니까 1심에서도 사실심리하고 법률 적용했겠죠. 그리고 2심에서도 사실심리하고 다시 법률 적용했겠죠. 자, 근데 우리의 3심은 뭐만 판단하겠다고? 요 녀석들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만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 2절부터 들어갈 건데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공부할 거예요. 제 1심을 공부하게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14페이지 보세요. 제목만 보십니다. 자, 민사소송이란 뭐냐? 로마자 1번. 이제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세 번째 줄 보시면 눈으로 국가가 평화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시키는 제도인 민사소송 안으로 들어오겠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자 1번 그걸 두고 재판 절차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재판 절차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제 워딩을 바꿔볼게요.
그쵸. 재판 절차란 말이야. 그렇다면 요놈의 재판 절차에서 가타부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규범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민법 때 공부했어. 그걸 바로 우리는 법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라고 해도 얘네들은 당연히 헌법을 최상위 법규로 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이제 이것만 보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안 봅니다.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안 봐. 어떤 것만 본다? 얘만 보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한 권리 의무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로마자 2번에 밑줄 친 부분 개인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이게 민법에서 확인된 거예요. 확정, 보전, 실현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절차를 말하며 그렇다면 민사소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 로마자 1번에 밑줄 친 번 보시면 됩니다. 사건을 보호하겠다. 우린 지금 사적 영역으로 들어온 거 맞죠? 민법이라고 하는 사건을 보호함으로써 로마자 2번 사법 질서를 유지하고 나아가 밑에 로마자 3번 분쟁도 해결해 줄게. 그럼으로써 로마자 4번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확보된 절차를 보장해 줄게. 그래서 로마자 2번 궁극적인 목적은 민사 분쟁 해결이잖아요. 사건의 확정, 실현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니까 실현은 이제 그 다음인 거예요. 실현은 집행의 문제인 거고 일단 우리는 채권이 있다. 물권이 있다. 물권이 없다. 채권이 없다. 의무가 있다. 의무가 없다. 그것만 확정할 거란 말이지. 그걸 두고 이제 요런 단어를 볼 수 있어요. 워딩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어떤 단어 썼어요? 제가 채권 단어 썼어요? 물권 단어 썼어요? 청구권이란 단어 썼어요? 청구권이란 단어를 썼지. 그럼 질문을 바꿔본다. 우리 민법에서 청구권은 몇 개야? 2개인 거지. 어떤 청구권? 이걸 보고 온 겁니다. 저랑 채권적 청구권 영어 썼어요. 긴장하시라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 시스템을 봤어. 어떤 것부터 시작했냐면 계약 당사자를 확정시켜 놓고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막 들어와. 채권자, 대위권자, 채권자, 취소권자, 압류, 추심권자. 그걸 물려받은 애들이 들어와. 채권, 양수인. 여기서 100% 나온다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900% 나와요. 900%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얘 있었죠. 얘가 오히려 쉽다고요. 민사소송법 들어와서는 정해졌다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맞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럼 피고가 항변을 할 거잖아. 변론주의로 항변을 할 거잖아. 어떤 거? 점유할 권리. 그러면 점유할 권리 생각해보자. 중현이가 일단 A급으로 알려준 게 채권, 임차권이 있었다. 나와요. 여기서 900% 나옵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 되게 힘들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안 중요해. 여기서 안 중요해. 근데 유치권, 동시행, 항변권 요런 건 나와요. 왜냐? 유치권을 찔렀어. 동시행 항변권을 찔렀어. 법원이 판결을 어떻게 내려줘야 된다 그랬더라? 상환 이행 판결로 내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상환 이행 판결의 법리적 근거가 뭐냐 이거죠. 왜 민사소송법은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제도가 있어서 상환이행 판결인 거야? 어떤 제도가 있어서 상환이행 판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상환이행 판결을 하는 거야? 그걸 지금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양갈로 나번을 보시면 또한 헌법은 이를 위해 사건보호 청구권과 신문 청구권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어떤 걸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게 헌법 제27조 요 녀석이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15페이지에 자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돼요. 1단계 소장을 제출한다. 2단계 소장 부분이 송달된다. 3단계 답변서 제출. 그래서 재판이 열린다. 변론이 열렸다. 변론길. 그리고 열심히 싸운다. 변론.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가 이제 원고라고 하는 분, 피고라고 하는 분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넘겨보실게요.
여기도 제3절 일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재판 절차에서 우리가 법원이란 걸 당연히 볼 건데 그러면 여기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민사소송법이 구체화했다라는 겁니다. 구현된 제도. 우리가 1차 민법을 공부했을 때에는 신의 측에서 어떻게 공부했냐면 신의 측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걸 파생원칙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사정변경의 원칙 이런 것들. 근데 얘네들은 안 돼. 추상적으로 남겨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민사소송법은. 왜냐하면 내가 어떤 제도 어떤 절차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현을 해둡니다. 자, 그 내용 볼게요. 그래서 얘는 1조가 신의 측이에요. 민법과 다르죠? 자, 읽어봅니다. 동그라미랑.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 신속, 경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끊고. 노력할 수 있다도 아니죠. 노력하셔야 합니다. 거의 의무처럼 돼버린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항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의무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나번에 제1조 제1항의 이상실현이 법원의 몫이라면 1조 2항의 신의측은 이상실현을 위한 행동 원리로서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대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에 조문을 봐보세요. 공정, 신속, 경제 3개밖에 없거든. 근데 왜 동그라미 2번 민사소송의 4대 이상이라고 했냐면 공정이 밑에 보세요. 로마자 1번 적정과 로마자 2번 공평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4대 이상이에요. 로마자 1번 적정의 정 동그라미, 로마자 2번 공평의 공 동그라미, 로마자 3번 신속의 신 동그라미, 오른쪽에 로마자 4번 경제의 경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이상을 일단 머릿속에 알아두시고 각각 구현된 제도는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확인만 해봅니다. 로마자 1번 적정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줄 법관은 올바르게 사실을 확정하고 끊고. 정확하죠? 확정된 사실의 법을 바르게 적용. 자, 사실 형광펜, 법 형광펜. 이게 사례형 문제라고. 이게 사례형 문제. 사실을 확정하고 올바른 법을 적용해야죠. 아까 제가 예시 들었던 제가 우리 수험생을 때렸는데 갑자기 살인죄를 적용시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재판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이게 그 유명한 실체 진실 발견주의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이걸 우선한단 말이에요. 자, 이를 위해서 로마자 1번 변호사를 당연히 원칙화시키는 거죠. 헌법에서도 공부하셨을 겁니다. 변호사 강제주의, 민사소송법도 있어요. 법 전문가가 더 명확하게 사실을 확정할 거고 법률을 적용시킬 겁니다. 그리고 로마자 2번 구술주의 말하기, 로마자 3번 법관 직접주의, 그리고 로마자 4번에 별표 2개 미리 해둘까요? 성명의무 및 지적의무 형광펜. 단문 사례로 다 나오는 구간입니다. 단문 사례로. 성명 분석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래요. 야, 진짜 때린 거야? 어떻게 때린 거야? 물건 가지고 때린 거야? 손으로 때린 거야? 그리고 어느 부위를 때린 거야? 머리를 때린 거야? 가슴 부분을 때린 거야? 배 복 부분을 때린 거야? 아니면 팔, 다리를 때린 거야? 거기에 따라서 진짜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혹시라도 머리를 때렸다 그러면 이거는 살인 미수가 적용될 수도 있단 말이죠. 법률 적용이 달라지는 거 맞죠? 그리고 로마자 5번 삼심제도, 재심제도. 요걸 통해서 사실 확인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야. 올바르게 하기 위함.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공평입니다. 자, 법관은 중립적 위치 형광펜입니다. 이거 구현된 제도 이제 뒤에서 볼 거예요. 자, 중립적 위치에서 편파됨이 없이 양쪽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여야 하며 각자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자 동등하게 부여한다. 기회 형광펜, 동등 형광펜. 이걸 이제 형사소송법 가시면 무기대등의 원칙이라고 공부하실 거예요. 반론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절차 보장이 돼야 되는데 로마자 1번 법관의 중립성을 위한 제척 기피 회피제도. 자, 제척 기피까지 형광펜입니다.
이건 출제 가능성 항상 열어두셔야 돼요. 항상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야. 시사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작년에 탄핵이 일어나면서 헌법재판관 기피 관련된 신청이 있었죠. 그리고 그 계엄과 관련된 소송이 계속 형사소송법에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기피 신청을 한단 말이야.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을 할 것 같은 판사님이 앞에 계시는 거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사자인 내 입장에서, 피고인 내 입장에서는 요런 거 제도를 활용합니다. 아, 저분이 편파적인 걸 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활용되니까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로마자 1번의 별표 2개입니다. 소송 절차의 중단 형광펜 A급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절차를 일단 진행을 멈춰놔야 돼. 지금도 말이 많이 나오는 거죠. 소송 절차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자 3번 준비 서면에 예고하지 않은 사실의 진술 금지 제도. 불이 탄 거죠. 불이 타. 중현이가 갑자기 강의 계획서에 핵심 정리 민사소송법 이렇게 딱 써놨는데 갑자기 강의실 들어와서는 아, 우리 이거 말고 유명한 우리 박승수 변호사님의 민소법 정리로 한번 강의를 해볼까요? 이러면 우리 수험생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벙찌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실제로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아, 이 문제는 불이 타다. 즉 예측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다. 라고 쓸 때 쓰는 표현 불의 탑니다. 불이 타. 기습이라고 하죠. 기습. 기습. 예측하지 못했다. 기습조항이라고 합니다. 기습조항. 요런 말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자, 신속. 신속. 이것도 헌법 제27조에 보장됐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걸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 촉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지지부진해지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재판은 신속하게 끝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로마자 1번 별표 2개입니다. 단문으로 잘 나오는 것. 자, 적시 제출주의 형광펜. 적시 제출주의. 어떤 거냐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할 때 타이밍이란 게 있다라는 겁니다. 타이밍. 그 타이밍을 우리는 적시라고 하고요. 그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 이상 안 받아주겠다라는 거지. 자, 뒤에 보시면 그래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각하 실기 형광펜, 뒤에 각하 형광펜. 실기란 말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타이밍을 놓쳤다. 그럼 각하란 말은요. 안 받아주겠다라는 거야. 안 받아주겠다라는 것. 각각 관련된 곳에서 설명할 거고요. 로마자 2번도 별표 2개. 자, 기일 불출석 형광펜. 기회를 부여했는데 안 오신 거잖아요. 그럼 재판을 거기서 과연 진행할지 말지 법원 입장에선 진행을 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안 왔어요?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길 불출석이라고 합니다. 얘도 단문 사례 잘 나와요. 그래서 자백 간주. 안 나오신 분들은 자백 간주 당하니까 조심. 그리고 뒤에 취하 간주. 소송 진행할 생각이 없으시대요. 취하되는 거야. 그리고 밑에 진술 간주. 말한 것처럼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론에 출석하셔서 구술주의를 통해서 열심히 말을 해야 돼. 근데 출석을 안 하셨대. 그러면 무조건 다 자백한 것처럼 진술한 것처럼 처리되니까 조심하시고. 자, 17페이지 로마자 4번 경제입니다. 비용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가번. 소송 수행에 있어서 법원이나 당사자가 과다한 비용과 노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도 큰 실익이 없고 민사소송은 무용한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된다. 이게 바로 소송 경제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이 갑자기 무너지려 그래. 아깝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조금 되게 어이없는 예시로 해볼게. 밥을 다 차렸다? 밥을 다 차렸다? 근데 숟가락이 없어. 밥을 못 먹는 거야. 그럼 밥을 안 드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밥을 먹을 거야? 지금까지 차려놓은 밥이 너무 아깝잖아. 손가락으로도 먹든 어떻게든 숟가락을 마련해 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양갈로 나번의 로마자 1번. 자, 별표 2개. 표현 워딩 보세요. 이익권 상실에 따른 절차상 흠의 치유제도, 흠의 치유 형광펜. 요런 제도적 장치를 우리는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도 봤어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민법에서도 봤어요. 민법에서도 뭔가
법률행위 흠이 나왔어. 이거 어떻게든 심폐소생술로 하잖아요. 흠이라고 하니까 또 어색하죠. 무효 내지 취소가 나왔대요. 이거 그냥 죽여 아니면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그런 단어를 우리는 추인이라고 했습니다. 요 제도가 흠의 치유 제도랑 유사한 거예요. 민소법에도 있어요. 민소법에도. 아깝지.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이. 자, 그리고 로마자 2번 답변서 제출 의무와 자 무변론 판결 제도 형광펜입니다. 로마자 2번도 별표 2개. 그냥 바로 소송이 끝나버려요. 시작과 동시에 바로 끝나버리는 소송이 바로 요겁니다. 완전 예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3번 신의 성실 원칙을 보자. 기본 원리로서 이걸 두고 있는데 자, 이거는 칠판 먼저 보시고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의 측이 민사소송법 들어와서는요. 기능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이 두 가지. 어떤 기능 두 가지냐면 지금부터 볼 단어를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소송이란 걸 들어오잖아요. 소송이란 걸 들어오면 첫 번째, 일단 소송이 적법해야 됩니다. 소송이 적법할 것이 필요해요. 이걸 두고 네 글자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구비하지 못했다. 이제야 보는 단어 문전 박대 소각하예요. 소각하. 자, 그리고 소가 적법하죠. 그러면 이제 본안이라는 게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변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 그럼 너희들의 권리 의무 존무 판단을 해볼게. 존무 판단을 해볼게. 우리는 이것만 보고 온 거라고. 민법에서 얘만 보고 온 거예요. 있다 없다만 보고 온 거야. 그렇다면 청구권의 존부 판단을 할 건데 이때 이게 인용입니다. 인용 없대요. 그러면 기각 되는 거지. 그러면 신의 측은 어디에서 작동되느냐? 요쪽 구간인 거 맞죠? 원고가 청구를 했는데 피고가 그렇지. 이걸로 공부했단 말이에요. 네가 인간의 탈을 쓰고 어쩜 그럴 수 있어? 건물 철거 청구권 들어왔어요. 건물 철거 청구권 죄송해요. 건물 철거 청구권 들어왔어요. 근데 그놈의 건물이 136세대에 이미 입주해 있대. 그거 때려 부시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신의 측으로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기각입니다. 자, 신의 측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얘만 보고 온 거예요. 맞아요? 얘만. 그래서 민법에서는 신의 측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돼 아니면 개별 법규들 적용시켜보고 진짜 없을 때라야 그때서야 인간의 탈을 쓰고 어쩜 그럴 수 있니라고 해서 최우적으로 해요. 최우적 보충적이었죠. 최우적 보충적. 자, 근데 민소법은 이것도 된단 말이지. 자, 이제 시작해봅니다. 민사소송법 17페이지 의 및 인정 여부요. 눈으로 당사자와 소송관계에 있는 서로 상대방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이는 계약법 보고 왔고요. 모든 법규 민법 보고 왔고요. 밑에 민사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절차에서 당연히 적용 지배되는 원리 원칙인데 로마자 2번 적용 범위 및 한계로서 1번 주관적 범위 당연히 시일식 규제를 받는 건 법원 당사자 전부입니다.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 문제는 2번입니다. 별표 2개. 객관적 범위고 자 가로 열고 닫은 부분 보세요. 신의 측의 보충적 적용 여부 형광펜 이게 쟁점이야. 과연 민법처럼 얘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냐. 자 시작해봅니다. 양갈비번 판례. 자 판례는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 소위 부제소 합의라고 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또한 로마자 2번 당사자와 소송관계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신의 성실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갑니다.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 판단 형광펜입니다.
어떤 걸 근거로? 신의칙을 근거로. 맞아. 신의칙은 강행 규정이었단 말이에요. 직권조사 사항이었어. 그러니까 신의칙 위반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선택적 적용설 형광펜입니다. 신의칙을 우선 적용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건 모르겠어. 왜냐면 지금 보세요. 소송 요건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 아직 안 봤어. 소송 요건이 다양하게 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너무 귀찮은 거야. 개별적인 소송 요건을 따져서 각하시키긴 귀찮으니까 딱 봤더니 야 니네 부재소 합의했다고? 근데 왜 그랬어? 인간의 탈을 쓰고 약속 지켜야지. 신의칙 각하를 선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설? 선택적 적용설입니다. 보충적 적용 X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또 봅니다. 그래서 별표 2개가 들어간 거고요. 자, 넘겨볼게요. 양갈 위반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예를 설명했던 이유. 민법과 달리 천천히. 이게 판례의 태도고요. 그럼 첫 번째 줄에 민법에서의 신의칙이 기능하는 것과 달리 위에다가 기능 위에다가 요렇게만 딱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충적으로 기능하는 것과 달리 이렇게만 써두시면 조금 더 명확해지겠죠. 민법은 보충적으로 기능하는데 민사소송법은 그냥 선택적으로 신의칙 각하 바로 가능해요. 신의칙 각하.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보세요. 신의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능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소송 요건에서 각하 사유로, 두 번째 청구권 존부 다툼에서는 기각 사유로, 저지항변으로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자 3번 마찬가지로 민법과 같이 신의칙도 파생원칙 발현 형태 가보자. 자, 일단 크게 봅니다. 1번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의 부동그라미. 2번 모순금지 금반원 원칙 모동그라미. 2번에 별표 2개. 뭔가 익숙한 거 나오죠. 민법처럼. 오른쪽에 19페이지 드디어 본다. 3번 소송상 권능의 실효의 실 동그라미. 3번 별표 2개. 항소권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고요. 넘겨보시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장 잘 하시는 거 나왔어요. 4번 권리 남용 금지. 그 권리에는 뭐도 있어? 재판 청구권, 소권도 있으니까 소권의 남용 금지 남 동그라미입니다. 네 가지. 부모 신람. 부모 신람. 그 중에 이제 우리 2차 민소로 챙겨가셔야 되는 건 2번이에요. 2번. 일단 1번부터 또 봐볼게요. 소송 상태를 부당하게 형성하시면 신의칙 위배랍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내용에 당사자 한쪽이 장깨를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 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로서 그걸 자 편집 판결 형광펜입니다. 뒤에서 보실 거고요. 편집 판결 형광펜 어디서 봤냐?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만. 여기서 이미 우리가 보고 왔어요.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그걸 보고 온 거지. 판결을 편취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단 말이야. 그것도 부당이득이다 아니다를 이미 보고 온 겁니다. 여기서 또 보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자, 판례 읽어봅니다.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 관할권 선택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요거는 관할 선택권 남용이잖아요. 속권 남용은 정확하게 아니에요. 관할권을 부당하게 형성한 겁니다. 형성.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자, 모순금지 요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어떤 판례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 한쪽 당사자가 과거에 일정 방향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 태도하는 모순되는 거동으로 나오는 경우 뒤의 거동은 신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순행위가 악의로 평가받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바 양갈 1번에 자 로마자 1번 바로 요 녀석입니다. 부재소특위약 형광펜이요. 우리 소송 제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맞죠? 근데 뒤에 반환은 소외 제기 형광펜. 우리 분명히 소송 제기 안 하기로 했거든. 근데 원고가 그냥 소송을 제기해버렸어요. 그러면 뒤에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뭐가 나온다고요? 각하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온다고? 각하가 나온다고. 각하. 밑에다가 살포시 쓸까요? 각하. 각하. 이제 결론도 조금씩 같이 알아두게. 각하 두 글자는 딱 써두시고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원심에서 피고가 추한 항소를 받아들여 심리한 결과 본안 판단에 피고의 항소에 이었다고 기각하자 추한 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자신이 밑에 줄 갑자기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건 안 되죠. 그쵸? 괜히 했다가 질 것 같으니까 야 내가 사실은 전에 얘기했던 거 다 부적법 했거든. 다시 물러주면 안 될까? 안 돼. 안 돼. 자, 그 다음에 양글 3번. 요거는 민법처럼 똑같습니다. 제한은 밑줄 친문만 볼게요. 실체적 진실이 거래 안전보다 강하게 요청되는 가사소송에서는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사소송 중심으로 볼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별표 2개를 했죠. 소송상 권능의 실효예요. 어떤 의미냐면 소권이지, 소권. 자, 이건 실판은 가볍게 한번 봐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1심이에요. 1심. 그래서 1심이 선고가 됐어. 1심이 선고가 됐으니까 을은 항소란 걸 하거든요. 을은 항소란 걸 해요. 근데 이 항소 기간이 즉 을이 확보한 항소 기간이 기간 제한이 없는 항소권을 취득한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죠. 을 입장에서는 분명히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1심이 선고됐고 을이 거기에 불복한다고 해서 항소권을 취득했는데 그 항소권의 행사 기간이 기간 제한이 없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을은 아무 때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말이야. 아무 때라도. 그래서 얘가 항소 제기를 하는데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50년 뒤에 제기하는 거야. 갑은 까맣게 잊고 있었을걸? 아예 잊고 있었을 거야. 갑도 그냥 에이 그래라 하면서 집에 갔을 거야. 근데 갑자기 50년 뒤에 을이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가봐 우리 심심한데 항소 갈까? 50년 뒤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뭘로 막아야 될까? 신의측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확인 들어갈게요. 쟁점. 자, 당사자 일방이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였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상대방에게 생기고 상대방이 그에 기하여 행동한 때에는 신의식상 권리는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끊고 여기까지가 민법상 실효의 원칙이에요. 여기까지가 민법상 실효의 원칙. 근데 그 녀석을 민법상 권리가 아닌 뒤에 실효의 원칙이 소송상 권리에도 적용 형광펜. 요게 쟁점입니다. 속권에도 적용시킬 것이냐. 속권에도. 자, 시작해봅니다. 양갈로 2번에 가번. 자, 민법에서 봤던 문구예요. 판례는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어 상대방이 그에 따라 일정한 행동을 한 경우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에 지배하는 신식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끊고 여기까지 이제 확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에 장기간의 장, 두 번째 줄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의 정, 세 번째 줄 근데 새삼스럽게 왜 그래? 새 동그라미 밑에 신의 측에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신의 측에 위배된다라는 거죠. 신 동그라미 장정세신이에요. 장정세신. 장기간 불행사 정당한 기대 새삼스럽게 왜 그래? 신의칙 위반인 거지. 요 요건을 갖췄을 때 다시요. 이 요건을 갖췄을 때
과연 속건에도 적용시킬 것이냐? 판례 왈 갑니다.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 항소권 형광펜 뒤에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 적용 형광펜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밑에 정확하게 나왔죠.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항소권 형광펜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항소권이란 말은 무제한 항소권이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정말 무제한이냐, 제한 자체는 없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건덕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의칙이고, 밑에 양갈로 나번 읽어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자백간주 형식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끊고. 왜 얘가 기간 제한 없는 항소권을 취득했냐면 요 녀석이 못된 놈. 소송 제기할 때 을 주소 허위 기재요. 지금 미리 확인해 둡니다. 자, 형광펜 들어갈 거예요.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 형광펜. 그러니까 을은 전혀 소송이 진행된 걸 몰랐겠죠. 자백간주 형식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4년 후에 피고가 항소 제기 형광펜입니다. 4년 지나서 했대요. 4년. 자, 4년 후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요게 사실관계입니다. 갑이 을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어. 그러니까 을은 아예 몰랐지. 받아본 적이 없어. 소장을 못 받아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했는데 판례는 항소권 실효의 적용 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그 적용 요건을 판단하였는 바 항소법원은 아들의 항소권이 실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자, 대법원 형광펜입니다. 2심은 항소권 실효시켰대요. 근데 2심은 항상 조심해야 돼. 항소권에 대해서도 실효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끊고. 보세요. 적용은 하는데 밑에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 요건 형광펜입니다. 요건 충족 못했다라는 겁니다. 요건 충족. 둘의 공통점은 적용하겠다예요. 적용하겠다. 근데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로마자 1번은 요건 갖췄다라고 판단한 거고, 항소심은. 대법원은 요건 불비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게 왜 어렵냐? 칠판 보세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다른 개념이죠. 야, 이거 적용될 수 있어? 그럼 해봐. 요건은 다른 거죠.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요건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요. 애초에 적용이 안 된대요. 요건 따져볼 필요가 없지. 근데 적용된대. 이제 요건 따져야지. 따지는데 대법원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다 이렇게 써두세요. 항상 엄격 판단. 이건 딱 네 글자를 미리 써두시고 그 다음에 또 밑에 확인할 거예요. 엄격 판단. 엄격 판단. 실식으로 뭔가 날릴 땐 항상 대법원은 조심스럽다. 자, 그래서 양으로서 한번 검토. 그 엄격 판단이란 표현을 교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게요. 가번. 소권 자체를 실효시키는지와 관련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인데, 나번. 권리보장의 측면과 소권남용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재판청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광펜 들어갑니다. 소권 자체를 실효시키는 것은 제한적으로 인정 형광펜 입니다. 거의 인정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적용은 시키되 요건을 진짜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소권이 실효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칠판 보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헌법은 기본권 실효제도가 없어요. 기본권 실효제도가 없는 헌법인데 한낱 헌법의 하위법인 민소법에서 신의칙으로 재판청권을 실효시킨다? 그쵸. 타협은 할 수 있어. 그래. 대법원도 최고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최고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효 원칙을 적용시킬 순 있어. 그래도 우리는 요건을 엄격하게 하겠어. 그러니까 헌법을 좀 받드는 거죠. 기본권 실효제도가 없는 이 상황에서 재판청권을 실효시킨다라는 건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자, 소권 남용 금지예요. 밑줄 친 부분. 소송 외적 목적 추구를 위한 소송상 권능 행사는 소권의 남용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법원에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이상 실체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자, 신중 형광펜 판례가 여기선 나왔단 말이야. 소권 남용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엄격하게 판단하자. 요런 말을 하는 거지. 이거는 다른 그 원칙에도 원리 원칙에도 다른 발현 형태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겁니다. 신의칙은 항상 신중하게 적용시키자. 그래서 판례 보시면 로마자 1번 같은 이유로 계속 되풀이되는 재심 청구. 이건 누가 봐도 소권 남용인 거 맞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리고 로마자 2번 재기피 신청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기피 신청. 이걸 소권 남용으로 탈락시키는 거예요. 야, 넌 누가 봐도 지금 시간 질질 끌려고 하는 거 같거든. 자, 그리고 밑에 판례 공동소송 참가 역시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양갈로 3번 보세요. 그럼 우리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 우리가 민법에서 어떤 걸 봤냐면 신의칙이 위반되면 제재 조치를 봤어요. 제재 방안을. 지금 이건 그대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손배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하면 돼. 손해배상 청구, 기타 등등. 이건 민법적인 거고 그거 말고 민소법은 야 당연히 신의칙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지. 근데 우리 그거 말고 너무 괘씸해. 재판을 건든 거야. 재판을 농락한 거란 말이지. 우리 민소법에서 추가적으로 제재 조치를 둡니다. 요런 건 좀 중요하죠. 자, 볼까요? 194조 사항 보세요.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자,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 형광 펜입니다. 듣지도 않고 그냥 소 각하라고요. 되게 좋은 거 맞죠? 야, 네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들을 거야. 제발 좀 그만해. 한 얘기 또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각하, 입 닫어. 이 얘기인 겁니다. 조문이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변론 없이 판결 각하입니다. 안 들어요. 더 이상 안 듭니다. 자, 그리고 219조의 2 한번 읽어보세요. 돈 많으신 분들은 끊임없이 찌를 수 있겠죠. 다행히 형벌은 아니죠. 과태료라고 하는 질서벌입니다. 행정질서벌, 사법질서벌, 질서벌에 처한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각하당할 수 있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고 그러니까 조심하자. 밑에 취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페이지 로마자 4번 실칙 위반 효과 별표 2개요. 민법에서 다 봤습니다. 이제 요거 확인 들어갈게요. 시작합니다. 1번 직권조사사항 형광펜. 2번에 양갈로 1번 소의 부적법 각하 형광펜. 소송 자체는 각하. 혹시 두 번째 줄 보세요. 그에 반하는 소송행위도 무효. 소송행위 무효 형광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소도 각하고요. 혹시 소송이 열렸어. 변론이 열렸어. 실칙에 위반된 변론도 무효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갈로 2번 직접 확인. 직접 확인하시고 양걸 3번 불법행위 나옵니다. 민법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간갑 판결의 효력이요. 신의칙 위반인데 법원이 이걸 간과하고 판결했대요. 첫 번째 줄 신의칙 위반의 소송행위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 확정 전에는 상소로 취소할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자 당연무효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형광 펜입니다. 판결 자체는 무효는 아니래요. 신의칙에 위반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되는 게 좋겠죠. 조기에 발견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자 3번 별표 2개 청구 이의소 형광펜 옆에다 쓸까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민법에서 봤던 거 정리해 드릴게요. 신의칙 위반 승소 판결문으로 맞잖아요. 당연무효 판결이 아니래매. 신의칙 위반 승소 판결로 집행 들어올 때 집행을 막아야지.
집행을 막아야지. 야, 너네 그거 신의칙 위반이다. 딱 요렇게만 써두세요. 민법 때도 요 부분이 별표 2개가 되어 있거든요. 신의칙 부분에. 신의칙 위반 승소 판결로 집행 들어온 경우 집행을 저지하는 걸 뭐라고 했더라? 청구 이의 소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가번에 재판기간과 집행기간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기간은 오직 집행권원에 나타난 표시만에 의존하여 집행을 실시하게 되는데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이미 실체법상 소멸하였음에도 집행을 실시하게 된다면 그러한 강제집행이 집행법상으로는 적법하지만 실체법상으로는 부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번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고자 채무자 형광펜 채무자가 제기하는 겁니다. 그쵸. 채무자 형광펜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권의 존재나 태양을 다투어서 집행력 배제 형광펜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인정한 것이 소위 청구 이의 소이고요. 이제 여기는 진짜 제대로 본다고요. 민법 때는요. 신의칙 파트에서 요거 보면서 간략하게 써져 있었는데 이제 요놈의 청구 이의 소가 어떤 제도적 장치랑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냐면 양갈로 나번에 가로 열고 닫은 부분에서 기판력이라고 하는 특 A급 쟁점이랑 붙는 용어입니다. 특 A급 쟁점이랑 붙는 용어. 자, 그리고 양갈로 2번 판례는 제가 읽어볼게요. 요거 요건입니다. 두 번째 줄.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핵심 정리 민법에 요 말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식 위반 효과에서는 이제 소송법적인 포커스를 맞추시면요. 직권조사 사항이고요. 소는 부적법 각하고요. 소송행위는 무효인데 당연무효 판결은 아닌 거라. 그러니까 집행 들어오면 집행을 막는데 그게 뭐다? 청구 이의 소고 그걸 어디서 제대로 공부한다? 기판력이라는 곳에서 제대로 공부한다.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실식은 우리 민사소송법에선 두 가지 기능을 해. 소송 요건 소각하로 기능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권조사 사항이고 위반 시 소는 부적법 각하고 혹시라도 소송행위를 했다면 무효고 근데 법원이 간과 판결을 해버렸대. 판결 자체는 무효가 아니랴. 그러니까 그 판결 가지고 집행 들어 와버리니까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건덕지 하나를 주는데 그거에 이름하여 청구 이의 소다. 이걸 이제 기판력이라는 곳에서 제대로 공부한다.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게 쉽죠? 형광펜 친 부분으로 쭉쭉쭉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제4절. 자,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종류. 민사소송법 법원 말하는 겁니다. 형식적 의미의 민소법. 근데 우리 세 번째 줄 한번 볼까요? 꼭 요걸 얘기해드리고 싶었어. 민사법과 형사법의 관점에서 민사법에는 민법, 상법 등 사법과 대상을 같이 한다. 근데 우리는 민법 중심으로 할 거라고요. 민법. 다행입니다. 민법. 제가 예전에는 변시강 할 때 민법, 민소법, 상법을 다 했다면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어. 근데 지금은 다행히 민법, 그리고 법원행시는 상법이 등기직으로 따로 톡 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 중심으로 공부할 거고 실체법과 절차법 구별에 있어서는 무슨 법? 절차법입니다. 민법 때는 이런 거 공부했죠. 사법, 일반법, 실체법이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민소법은 공법이죠. 일반법인 건 맞아. 일반 민사소송 절차니까. 근데 절차법인 거지. 그리고 얘에서 특별법으로 가는 게 바로 우리 수험생이 공부하는 행정소송법입니다. 행정소송법.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을 잘 학습해 두셔야 다음에 공부하는 행정법을 공부를 잘하게 돼요. 행정법은 안 쪼개져 있어요. 우리 지금 민법이랑 민소법 쪼개져 있잖아요. 행정법은 행정실체법이랑 행정구제법이랑 행정소송법이 다 같이 있어요. 다 같이. 얘네들은 이렇게 합니다. 심판법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쟁송법이라고 합니다. 쟁송법. 왜냐면 행정은 행정청과도 싸워야 되잖아. 그쵸? 민사소송법은 되게 왜 쉽냐? 우리끼리만 싸우면 되거든. 근데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랑 싸우는 거예요. 행정청이랑 싸울 때는 바로 소송으로 안 가. 행정위원회 막 이런 거 열린단 말이야. 막 노사정위원회가 열리듯이 심판 한번 거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헌법대 공부하셨죠?
헌법은 우리 법원은 어떻게 구성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되는데 각급 법원에는 지방법원, 그리고 여러 가지 법원들이 있는데 밑에 행정법원, 가정법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얘 됐고 얘 보러 왔습니다. 지방법원. 여기 막 파산, 면책, 회생 이런 법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노동법원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 이제 돌아가신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까지 왔는데 두 번은 한번 딱 붕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노동법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당연히 반발이 생기지. 왜냐면 민법이랑 행정법이 다 관여하고 있어요.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럼 이제 타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인노무사 합격자를 증원시켰어요. 400명으로. 우리도 법원행시도 이렇게만 되면 행복하다니까. 세상에 10명. 와 진짜. 여기는 지금 400명 증원하면서 이제 완전 임계치에 다다라 버린 거죠. 그때 인기가 팍 터진 거야. 인기가. 그러니까 요 정도만 돼도 되게 좋은 거죠. 사실은 400명만 뽑아도.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변리사도 120명, 140명밖에 안 뽑아요. 법무사 130명밖에 안 뽑습니다. 근데 미치는 거죠. 변호사 시험이야 뭐 커트라인 끊어버릴 거니까. 근데 우리 법원행시는 어때요? 10명 뽑죠. 10명. 매년. 어려운 시험입니다. 어려운 시험. 다행히 그래도 1차를 좀 많이 뽑아주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자, 지금부터 로마자 1번을 별표 2개 하시고 이제 암기할 거거든요. 로마자 1번은 시험에 나온다가 아니라 우리가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때 반드시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되는 워딩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바로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며 심리 내용에 관한 사항에서 갑니다. 처분권주의 형광펜. 옆에 변론주의 형광펜. 민법에서는 변론주의 중심으로 진짜 많이 해봤어. 변론주의가 말하기, 주장하기, 항변하기 요거예요. 그럼 처분권주의는 얘가 권리 어떤 권리를 행사할지는 당사자에게 맡겨두겠다. 처분권주의. 그래서 처분권주의 밑에다가 딱 이렇게 써두시면 이제 이해가 돼요. 사적 자치 요거야. 내가 권리를 행사할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지는 사적 자치야. 근데 권리를 행사했어? 그럼 이제 말해야 돼. 야, 너 어떤 권리 행사했어? 저 대여금이요. 그럼 네가 돈을 빌려줬다라는 거야? 안 빌려줬다라는 거야? 빌려줬죠. 언제? 지난달에요. 변제기는 이번 달 말이요. 그래 아직 변제기가 남았네. 그게 말하기. 자, 그러니까 이제 2번 확인 들어갑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서로서 신청 형광펜. 드디어 단어 나왔어요. 처분권주의는 신청이란 말인 거야. 이게 민법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건 피하지 마시고요. 이 단어라고요. 이걸 소장이라는 그릇에 담으셔야 된다고. 소장이라는 형식에 담아서 이걸 제출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걸 신청이라고 한다고요. 가장 거시적인 개념을 썼어요. 맞죠? 다시 해볼게요. 가장 거시적인 개념이 신청서야. 근데 그놈의 신청서를 관공서에 내면 그게 소장입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 쪽인 거지. 민원 신청, 인허가 신청. 그건 이제 행정 쪽이야. 근데 우리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 개념은 오로지 법원이랑만 딱 워딩이 신청 거시적인 개념을 썼습니다. 서로서 신청하기 때문에 우린 이걸 소장이라고 했던 거고요. 당사자가 불복한 판결 부분에 대해서만 자 판결 형광펜.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만 판결해 주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원고가 신청, 당사자가 신청, 법원은 판결.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로마자 2번 비송 사건이라고 하는 건 소송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건. 우리는 이건 따로 공부를 안 할 겁니다. 소송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건을 말해요. 우리는 소송으로 처리되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3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로마자 1번 강행 규정은 그때그때마다 나올 거고요. 세 번째 줄 직권조사 사항이란 말이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로마자 1번 임의규정입니다. 얘는 읽어볼게요. 임의규정은 주로 당사자의 소송 수행상의 편의와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당사자의 의사태도에 의하여 그 적용이 어느 한도까지
배척 완화될 수 있는 규정이며 따라서 위배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이 당사자의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권 행사를 기다려 고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임의 규정은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분야라는 거예요. 아, 저 이의 없습니다.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즉 단순한 절차 하자의 흠이 치유된다고요. 밑에다 또 이렇게 쓸까요? 아까 봤던 거. 치유된다고. 치유. 굳이 이의 제기 안 해요. 굳이 이의 제기를 안 합니다. 중현이가 자꾸 말이 씹히잖아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괜찮대야. 넘어가면 되는 거야. 하자 치유 되는 거야. 근데 자꾸 딴 얘기해. 민소법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해. 그건 손들고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되죠. 빨리 민소법 하셔야죠. 하면 그게 이의 제기한 거. 근데 이의 제기를 안 하셔. 나의 말이 자꾸 씹히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도 강의를 많이 해서 지금 조금 아픈데 씹히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녀석입니다. 어떤 규정에만 적용된다고요? 임의 규정에만. 강행 규정은 애초에 사적 자치가 배제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소송의 주체인데 잠깐 쉴 건데 제가 요 부분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끝낼게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구간입니다. 자, 뭐냐면 민사소송 절차로 들어왔을 때에는 자, 보세요. 민법에선 얘네끼리 끝났거든. 민법에선 얘네끼리 끝났는데 민사소송으로 들어오면 일단 얘네가 당연히 세팅되는 거고요. 분쟁의 주체가 세팅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라고 공부했고 민사소송법에서도 그대로 쓰는데 이제 워딩이 바뀌어요. 고하는 자, 원고. 그쵸? 원하는 바를 고하는 거지. 원고. 그거 당하시는 분. 고함을 당하시는 분, 피고. 얘네들이 이제 민법에서 공부했던 자연인, 법인, 비법인 이렇게 공부할 건데 자, 그렇다면 분쟁 주체가 나왔는데 이걸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중립적 위치에 있는 법관님이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한 분이 더 등장합니다. 한 분이 더 등장했어요. 민소법은. 민법에서는 얘네들만 공부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누가 등장한다? 얘가 등장합니다. 요거 민법 제1조의 법원 아니에요. 그쵸? 법의 연원이랑 헷갈리면 안 되고 재판기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쓸 때는 한문이 꼭 법원 표현을 꼭 한문으로 옆에 써줘요. 법원을. 그래서 아, 여기가 재판기관인 법원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따다당 얘를 또 중심으로 봐요.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얘 들어오려고 하는 게 넘겨보시면 소송의 주체에서 26페이지 보이시죠? 01번 바로 법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넘겨보실게요. 얘가 끝나면 양 많죠? 많아요.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얘가 끝나면 저기 뒤에 가서야 이제 딱 요 분이 등장합니다. 65페이지 02번 여기 있죠. 당사자, 원고와 피고. 되게 멀리 있죠. 당사자, 원고, 피고가. 민법에서는 태아가 바로 보였는데 시집 끝나자마자 태아 안녕 하고 바로 보였는데 여기는 법원만 양을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셔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소송 주체 법원부터 차근차근 다시 보도록 할게요.